우리 중국 형들의 GDP를 살펴보면은 한동안은 문이 안 열다가 언제 튀어요? 요때 튀죠. 서서히 오르다가 2006년, 2007년 리만을 지나면서 거기서부터 명목 GDP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각도가 다르잖아요. 여기 오르는 거하고 여기 오르는 거하고. 또 변곡점이 한 2007년에서 2006년, 8년 사이에 변곡점이 와요. 그러면서 빠바박 튀는데 이 변곡점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변곡점이었지만 우리나라의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국이 2016년까지의 관광객, 해외 여행객 수인데 딱 보시면은 이렇게 늘다가 2006, 2007년 여기서 이렇게 가죠. GDP 상승이랑 똑같죠. 어느 순간에 GDP보다 조금 느리지. 몇 년 정도 터울을 뒤로 늦춘 다음에 거기서부터 중국 관광객 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1억 2천만이에요. 1억 2천만도 넘었어. 여기 언제 있을 거예요. 1억 4천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에 나가는 지금 중국 관광객 수가. 아까 전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의 해외 여행객 증가수. 이거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될까? 직접적으로 이게 뭐예요? 관광객 수잖아요. 이분들이 나가서 뭘 사고 뭘 즐기곤 다 좋은데 이 자체가 관광객 수예요. 2008년 이후로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도 관광이 드디어 터진 거거든요. 그게 몇 년 안 돼요. 10년 정도도 안 됐잖아요. 관광이 터지고 있어. 이게 3억 명까지 간다는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관광객 수가 터진 거는 뭐 누구나 아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1.5억 명. 2018년에 이미 1.5억 명인데 무려 증가율이 1년에 14%씩. 관광객이 터진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그렇게 큰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중국 GDP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한 해에 이미 1.5억 명입니다. 1.5억 명에 1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잠깐 보면 우리나라 관광객 출국자 수거든요. 우리나라도 10,000불 정도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점프를 하거든요. 얘네도 거의 그런 시점이 오고 있어요. 지금 1억 5천만 명인데 거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점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억 명을 예상한다 그러죠. 3억 명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갔습니다. 이건 한국이고 이게 중국인데 중국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갔거든요. 이미 한 번 꺾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갈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3억 5천만 명까지. 야, 잠깐만. 와, 이거 너무 많이 갔는데? 3억 명도 넘을 거다. 불과 지금 10년 만에. 여기 있는데 10년 만에 이게 더블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배. 더블업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해봐. 어디를 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지. 중국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자, 이게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지역별 여행객 비중인데 여기가 일본, 요게 중국, 그 다음에 요게 동남아입니다. 똑같아요. 중국, 일본, 이게 동남아 80%죠. 이것도 80%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데 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80%가 가까운 데 간 거예요. 해외여행이지만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갈 것 같고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가까운 데를 간다는 거예요. 80%잖아. 80%. 중국, 일본, 동남아 세 개를 합치면은 80%예요. 먼 데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먼 데는. 정말 먼 데는 말 그대로 이빨 깎여 물고 가는 해외여행이 되는 거고 가까운 데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까운 데는 그냥 갔다 와. 3시간 걸리잖아. 2시간 걸리고 4시간 걸리고. 근데 12시간 걸리고 11시간 걸리고 이러면은 야, 그때부터는 좀 상황이 다르지. 12시간 걸려 가는데 16시간 걸려. 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정말 이빨 깎여 물고 가는 거고 가까운 데를 편안한 마음으로 80%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중국 지도예요. 3억 명이래. 10년에. 지금 1억 5천만 명인데 더블로 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어디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있죠. 대부분 이쪽에 있어요. 인구들이 대부분. 물론 이 안쪽에도 다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소득 높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이쪽이에요. 이쪽 해안가들. 자, 이거 기준으로 봅시다. 가까운데 우리나라 위치는 죽이죠. 우리나라 위치는 죽여요. 이거는 거의 중국으로 치면 국내 여행에 가까워. 국내 여행에. 한 번 더 돌리면 이제 이 정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과 뭐 필리핀, 베트남 정도가 들어가겠지.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동남아 정도까지가 들어가겠죠. 이쪽 언저리까지.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객이 터지면은 위치 자체는 진짜 중국으로 치면은 국내 여행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급이. 위치는 관광으로 따지면 위치는 정말 좋은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리가 떠요. 자, 그러면은 항공에서 뭐가 떴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 있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LCC들 저가항공. 왜 그렇게 요즘에 다들 이거에 뜰까? 이게 폭발하거든. 이런 데로 갈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저 멀리까지 그렇게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게 80%라니까? 항공사들 보면은 한 10년 전부터 이거 다들 만들잖아요. 이거
이걸 왜 만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워낙에 많이 가고 가격을 낮출수록 더 많이 가고 돈이 되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우리 보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잉이건 뭐 에어버스건 와 씨. 와, 좀 심하다. 2, 3년까지 여긴데 지금 300. 지금 요건 요만큼 빠진 것도 사드 때문이거든요. 저렇게 LCC가 늘어나니까 지금 뭐 중국이 뭐 3억 간다 그러고 이게 뭐 당연히 비행, 항공 이쪽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에어비앤비 때문에 호텔이 망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 3년 전에? 에어비앤비 때문에 3년 전 겁니다. 2016년 전 거. 힐튼보다 몸값이 높아지고 호텔이 흔들린다. 에어비앤비 때문에 호텔이 망할 수도 있다. 뭐 비상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3년 전에. 어떻게 됐을까? 호텔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위쪽에 있는 호텔들은 호황입니다. 호황. 이 중간급은 뭐 모르겠어. 어렵겠지. 이 위는 호황이에요. 완전 호황이에요. 완전 호황. 어떤 정도의 호황이냐? 메리어트 보여드릴까요? 메리어트 주가입니다. 14년 뭐 이렇게. 세계 메리어트 주가 또 뭐 보여드릴까? 제일 큰 거 인터컨티넨탈, 힐튼. 에어비앤비는 고급 호텔하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서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도 다르고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족끼리 가거나 좀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서 물론 뭐 연인하고 가거나 혼자 가거나 친구들하고 가면 그럴 수 있는데 가족을 데리고 갔을 때 아니면 사업차 가거나 하면은 당연히 여기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시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눈치챈 에어비앤비가 요즘에는 2019년 뉴스입니다. 호텔 쪽으로, 이쪽은 이미 차지했으니까 저 위에 있는 호텔 쪽으로 눈을 돌린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포지셔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2019년 때. 최근이죠, 최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근데 왜 우리나라도 왜 이 모양이냐? 요즘에 우리나라 뭐 형 와 그럼 관광이 대박 났겠네요. 대박이 나긴 뭔 대박 나. 평창 올림픽 앞서서 공급 과잉했다가 사드로 지금 중국 관광객 줄어들어서 지금 작년에 호텔 파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외국 관광객 뭐 썰물 빠져듯이 빠져나가. 뭐 제주도 지금 경매 19건, 특히 제주도 호텔 지금 물량 나오고. 위치는 죽이잖아요. 나라의 위치는 죽이고 지금 시기도 이제 지금 사드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이제 중국이 이제 서서히 관광객이 뻥튀기 되면은 우리나라의 포텐셜은 엄청난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여기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열대 국가였으면 별게 없어도 바다만 있으면은 뭐 백사장 있으니까 올 텐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 아예 추운 나라였으면은 뭐 스키장이나 만들 텐데 아예 춥지도 않아. 아예 덥지도 않고 아예 춥지도 않은데 가끔은 춥고 가끔은 덥고 그러는데 좀 애매해. 자,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이트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님은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이 회장님은 우리나라는 관광업에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박현주 회장님밖에 없는데 여수에 1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고 새 트렌드로 관광산업이 미래 먹거리다. 이거 2010년도부터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이 형님께서 해외 쪽에는 호텔을 엄청 많이 샀어요. 예를 들면 뭐 하와이에 있는 뭐 하얏트를 사고 미래에셋이 2010년도 이후에 해외 부동산 특히 호텔 관광 이쪽에 투자를 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호텔이나 리조트를 여러분들 그 생각하죠. 전 돈이 생기면 돈이 진짜 많으면 뭘 사고 싶냐? 정말 훌륭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데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사고 싶어요. 왜 사고 싶냐? 그 호텔이나 리조트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알바가 두는 거잖아. 가장 좋고 가장 비싼 데다가 내 건물 하나 이렇게 알바가 두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야씨 여기보다 세상에 좋은 데가 없으면 이거 뭐 가격이 떨어지겠어? 그냥 그 자리를 사는 거지. 자리를 알박는 거지. 이렇게 탁 해서 거기에. 내가 호텔이나 리조트는 모르겠지만 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름다운 땅이잖아. 이게 뭐 몇 군데 있겠어. 중국이 3억 된다는데 이게 설마 떨어지진 않겠지. 이런 저렴한 생각이 자꾸 들잖아. 아, 나 저렴해서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정말 돈이 많으면은 가라앉지만 않으면 뭐 몰디브에 뭐 섬에 하나 사 놓는다던가 거기 하나가 5성짜리니까 아니면 하와이에 진짜 제 가장 좋은 데 있는 가장 좋은 호텔 빡 사놓으면 야 그게 가격이 떨어질 일 있을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다 거길로 놀러 오겠지. 아니 알박기란 표현 너무 저렴하고 가장 좋은 데에서 가장 환경이 뛰어난 거기는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알박기란 저렴한 표현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박현주 회장님은 전남 여수에다가 2019년 5월 뉴스예요.
어저께 뉴스야. 여수에다가 1조 3천억을 들여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산업을 관광업이래. 동의하십니까 이 생각에? 관광업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못 봤지 않아요? 한국의 미래를 이끈 새로운 산업이나 바이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봤고 IT라고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관광업이래. 신기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뵌 적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긍정을 하건 부정을 하고는 뭐 개인적인 차이겠지만은 일단 상황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강원도와 남해안 위치는 어떤가? 위치는 남해안 그래서 봤어요. 뭘 어떻게 지으려고 하시나. 그 먼 데까지 이렇게 짓는다거든? 근데 이걸 보고 아, 이 형님의 생각은 나랑은 조금 저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그리고 뭐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 골프장과 리조트 그리고 여기 조금 이제 워터파크 같은 거 조금 있죠. 이제 물 같은 거 워터파크 약간의 워터파크 호텔에는 다 있는 거. 그러니까 골프장과 리조트 이거는 그러면은 주로 국내 사람들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어르신들 부모님 모시고 가는 뭐 이런 쪽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 리조트에 좀 굉장히 좀 고풍스럽고 조금 좀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뭐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긴 한데 관람차 이건 취소됐어요. 돈 많이 든다고 대관람차는 취소되고 호텔과 인공해변과 이제 골프장 이거 섬입니다. 섬 경도지구란 섬이에요. 요 앞에가 지금 도시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들어오거나 다리로 들어오는 섬인데 자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 나왔던 이게 솔직히 이해는 됐어요. 뭐가 이해는 됐냐? 317조짜리 ACT 계획이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너무 비쌌지. 야, 양심 어디 317조 너무하잖아 이거 317조. 그래서 이해는 됐는데 야 317조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 숫자가. 이게 7이 없어던가 31조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됐는데 자 이게 왜 이해가 됐냐? 일단 첫 번째 위치가 어디예요? 인천이죠. 옛날 방송 보세요. ACT입니다. 317조를 들여서 만들겠다는 ACT 관광도시거든요. 이게 인천공항이에요. 여기 영종도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왜 여기다 만들까? 첫 번째 여기가 공항입니다. 일로 넘어가면 한국이에요. 근데 공항이야. 그럼 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자마자 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 거의 무비자 입국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거의 무비자잖아. 이거 일로 넘어가면 한국이지만 야 일로 넘어가면은 내리자마자 일로 야 이거 잘하면은 중국 국내 여행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 자체는 야 일로는 한국인데 일로 못 넘어가게 하고 여기다 막아버리면 내리면은 나오는 입구라 일로 만드는 거지. 일로 못 넘어가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317조였냐 그 당시에 가격이. 이게 지금 제 옛날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섬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만한 섬이 있는 거야. 이 나머지 새까만 데들은 다 간척을 하겠다는 거잖아. 바다를 메워서 만들겠다는 거거든.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원래 영종도라는 데가 하나의 섬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형? 원래 영종도가 A섬, B섬, C섬, D섬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인천공항은 매운대예요. 원래 매운대야 원래는 이렇게 섬이었어. 이걸 메워서 여기다 인천공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연장을 하는 거지. 야 그러면 여기를 메워서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뭘 만들려니까 땅이 좁아 약간. 여기 섬 하나 있거든. 그러면 이왕 간척을 한 김에 뭐 이렇게 간척하는 게 아니라 좀 계획을 희한하게 잡아서 이렇게 간척을 하지만 이 어마무지한 데를 좀 더 메꾸자라는 거거든. 야 근데 좀 너무 많이 메꿨지. 317조는 너무하잖아. 좀 더 메꾸자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걸 메워서 여기가 지금 매운 데잖아. 공항을 만들었으니까 무의도가 있는데 이왕 메울 거 보통 사람이라면 요렇게 메울 걸 생각을 할 텐데 그 정도 메우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요렇게 메우자라는 거죠. 야, 공구리 치는 김에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 안 될까? 야 죽이네 여기까지 치면. 야 여기까지 치면은 와 야 거의 나라를 창조하는데. 야 이거 죽이네 여기까지 치면은 죽이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뭐 그럼 700조냐? 잠깐만. 이게 그래서 이해는 해. 생각을 해보면은 인천국적이 여기니까 일로 넘어가면 한국이지만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은 아예 관광 도시 자체를 만드는 거든. 거의 나라 준 특별시를 바다 위에 만들겠다는 거니까. 근데 317조 너무했지. 이렇게 비싸면 어떻게 만들어? 31조면 몰라더라도 이해는 돼요. 위치도 정말 멋진 것 같고 내리면 가게. 그쵸? 서울, 한국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요즘에 관광객들 너무 많이 들어오면 뭐 삶의 질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 일로 안 들어올 텐데 뭐 물론 뭐 개 중에 10명에 1명 정도는 뭐 한국 관광하러 올 텐데 뭐 그거야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는 들어왔다가 일로 가면 되니까. 오 들어왔다. 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관광 삑만 뜯으면 된다. 이런 훌륭한 계획. 어차피 간척지였다.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저보고 이걸 하라 그랬으면 근데 저긴 여기다가 골프장은 안 졌을 것 같아. 당연히 어떻게 지었겠니? 한가운데는 이런 거 놔뒀겠죠. 딱 좋아. 이런 거 여러 개 세운 다음에 니들은 다 오면 여기에 머물러. 딱 세우고 옆에는 당연히 여기다 하나 세우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자 제 취향은 이렇게 디즈니랜드 같은 거 이렇게 야 아시아 최대급 슈카랜드. 자 슈카랜드 좋습니다. 슈카랜드 이거 뭐 디즈니랜드 3배 정도 되는 크기로 슈카랜드 한 번에 5만 명 입장 5만 명 작나? 한 5만 명 입장 가능한 슈카랜드 2개 빡 세우고 호텔에서 머물고 짐 여기다 풀고 양쪽에 엄청난 랜드고 그걸로 안 되지. 형 랜드 싫어하는 누나들도 알겠어. 여기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최대급 워터파크를 하나 또 만들어주는 거죠. 최대급 워터파크를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아부다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박물관 같은 거. 이거 세계급 박물관 딱 져주고. 이거는 뭐 되면 좋겠지만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생각하잖아요. 카지노 이거는 뭐만 하면 카지노 세우려서 정부가 허가를 잘 안 해줘. 그러면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거 제외를 하면은 여기다가 이거를 가운데 놓고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무조건 거의 다이렉트로 지하철로 여기 아래서 내리게 한 다음에 짐 풀고 형들 여기서 짐 풀어. 짐 푼 다음에 여기로 갈 사람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갈 사람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갈 사람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하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한 바퀴 다 돌려면은 열흘 정도 걸리게 최소 3번 정도는 와야 열흘 한 2주 정도는 걸리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 놓으면은 중국 애들이 이게 거의 국내거든. 여행 거리가 국내 여행 아까 거리 봤잖아요. 가까운 데 간다니까. 와 여기 와서 돈을 쇼핑몰도 만들면 되지. 제가 취미가 쇼핑이 아니라 쇼핑몰 어디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중국애들 들어오면은 일로 안 올 거 아니야. 우리나라 다 일로 가느라고 바쁘지. 일로 가느라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이거 입장권 한 번에 뭐 몰아팔기 요 3개를 동시에 사면은 30% 할인 뭐 이런 거 하면은 비싼 입장권 살 거 아니야. 면세점도 하나 주고 뭐 워터파크와 이거를 동시에 하면은 좀 깎아주고 자유이용권 뭐 이런 거 해주고 몰아서 팔고 묻어 팔고 뭐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오겠니? 이거 여러 번 오지. 그러지 않을까? PC방을 만들라고? 한국의 최첨단 앞선 IT 기술을 활용한 PC방. 그래 여기서 롤드컵 열면 되잖아. 롤드컵 이런 데서 롤드컵 한번 열어주고 와씨 5만 관중이 실시간으로 여기 롤드컵 한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원래 ACT에는 저거 있었죠. FC 포뮬러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한번 열어주고 슈퍼볼 같은 거 한번 열어주고 롤드컵도 해주고 야 이러면은 그냥 여기에 거의 뭐 슈카 나라지 슈카 나라. 근데 317조 너무했다. 참 좋은 계획이긴 한데 이건 너무 비싸지. 이건 돈을 어떻게 끌어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만데 한 30조 정도로 타협을 해서 BTS 공연도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가족 단위의 중국 애들이 도대체 얼마가 몰려올까? 이거 3억이라는데 위치는 죽이죠 여기가. 그래서 인천이 관광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그 계획 자체는 상당히 고개는 끄덕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추진을 하다가 너무 많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만 하면은 그냥 하나도 되는 게 없어서 문제인데 뭐 굳이 뭐 내 돈으로 할 거 있나? 중국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돈 싸들고 와서 여기 완다그룹, 알리바바 뭐 이런 뭐 와서 하나씩 다 만들지 않을까? 중국 애들이 여러만 주면은. 그래서 옛날에 요 ACT란 걸 했을 때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과장은 아닐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너무 비쌌지. 310초라는 게 너무 비싸서 결국에는 좌초가 됐지만 이걸 진짜 열어준다. 여기다가 심지어 카지노는 모르겠어. 이거는 국민적 감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국 애들만 간다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투자할 사람들은 꽤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가 문제지. 카지노를 열어준다 그러면은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지. 이거는 거의 특혜잖아. 이걸 열어준다는 건 특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고. 그래서 요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요 생각을 잠깐 합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와 상당히 좋은 지금 상황, 중국의 관광 상황. 근데 우리나라는 관광 자원이 사실은 잘 없기 때문에 요런 뭐 관광 리조트 형태, 복감 리조트라 그러죠. 이런 게 뭐 우리 박현주 회장님 말대로 뜰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거에 변수가 하나 있죠. 현재까지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 지금은 지금은 야 설마 북한이 거기다 미사일 쏘겠니? 중국 형들이 있는데. 잠깐만. 야 설마 북한이 거기 중국 형들 리조트에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겠어? 쏘려면은 거기다 쐈다가는 야 그리고 중국 형들은 북한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 아니야. 미국 형들 보고 그 인천 거기 뭐 슈카시티 슈카월드에 놀러오세요 그러면 북한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도 중국 형들 보고 거기 놀러오세요 그러면 야 그럼 북한이 우방인데 거기 뭐 중국 형으로 치면은 무서워하지 않을 거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의 변수는 이런 게 좀 있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금 요 상황입니다. 럼프 형과 시진핑 형이 이런 상황이고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상하게 그냥 일반 기업인 것 같은데 럼프 형은 화웨이를 까고 있고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비호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미중 간의 분쟁이 모든 거에 좀 변수가 되고 있죠. 요게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의 주된 얘기입니다. 왜? 얘는 왜? 자 이건 다음 시간 얘기고 광고였습니다. 광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박현주 회장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자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박현주 회장님의 미래에셋이 어떻게 떴냐면은 젊었을 때부터 워낙 유명했는데 1997년에 자기 지금 미래에셋의 회장님 부회장님 되는 분들을 모두 이끌고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쯤에서 미래에셋을 만듭니다. 그게 1997년도였어요. 미래에셋 캐피탈에 이제 전신을 만드는데 97년도에 뭐가 왔어요? 만들자마자 IMF가 왔죠. 만들자마자 IMF가 와서 골로 가거든요. 자 골로 갔어. 만들자마자 골로 갔기 때문에 아직 안 망했어요. 뭘 산 다음에 IMF가 와야 망하지. 이제 뭐 만들어 뭘 해볼까 하니까 IMF야. 끝나면은 IMF가 끝났어. 지나가잖아. 자 그러면 뭘 사도 대박이었어. 뭘 사도. 하필 그 딱 나와서 IMF 오야 뭐야 IMF네 하고 돈 모아서 그때 유명했던 게 박현주 회장님이 자기 고객들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 유명해요. 삼성 사라, 삼성전자 사라, 삼성전기 사라 뭐 이런 걸 유명하잖아요. 삼성 사라 해서 그때 박현주 회장님 말 듣고 주식 샀던 사람들이 모두 다 대박이 나잖아요. 다 대박. 사실은 뭘 사도 대박이 나는데 삼전 사라 대박 나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 또 삼전 사라 또 대박 나죠. 그래서 박현주 회장님 물론 채권으로 돈을 벌었는데 박현주 회장님을 따르는 자금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증권 세우고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세우고 미래에셋 증권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뮤추얼 펀드라 그러죠. 펀드. 다수의 고객한테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모습을 보여줘요.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왜냐 뮤추얼 펀드 자기가 나한테 돈을 넣으면 나 박현주가 알아서 운용을 해서 너희한테 돈을 수익률로 보장을 해줄게 라는 펀드를 파는데 그게 대박이 납니다. 봐봐요. 대박 안 나게 생겼나. 들어만 가면은 대박이 나니까 막 몇십 프로 막 100%대 대박이 나니까 돈이 막 미친듯이 몰려요. 조 단위로 몰려옵니다. 조 단위로. 우리나라 펀드 전성시대가 열리죠. 박현주 회장님의 미래에셋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펀드의 전성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뭐라고 중국이 뻗던 시대잖아. 중국이 뻗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뻗거든. 쩍쩍쩍쩍쩍 뻗으면서 박현주 회장님의 박현주 펀드 시리즈들이 대박이 나는데 아직도 박현주 회장님이 지금까지도 약간 미안해하는 약간 미래에셋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가 이때 등장을 하죠. 뭐겠어요? 기억이 나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입니다. 미래에셋의 흑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흑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언제 팔았다고? 2007년 11월 1일. 언제 팔았다고요? 다시 한번 2007년 11월 1일. 아까 전에는 박현주 회장님 미래에셋 세운 게 97년도 IMF잖아요. 끝나고 세워서 대박이 났거든.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는 2007년 11월 1일이야. 2008년에 뭐가 와요? 1년도 안 있어서 몇 개월 뒤에 리만 브라더스가 오잖아. 그럼 운이 좋게 자금이 안 들어왔다가 리만 브라더스가 빵 터진 다음에 자금이 들어오면은 어쨌건 거의 V자 반등하니까 대박이 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는 박현주 펀드 시리즈가 이미 대박이 나서 미래에셋에서 인사이트 펀드를 판다 그러니까 2달 만에 5조 원이 몰려요. 일주일에 3조 원, 한 달 만에 4조 원, 2달 만에 5조 원. 이건 거의 우리나라 여윳돈이 다 일로 왔거든. 2달 만에. 리만이 오기 전에 5조 원이 몰렸어요. 5조 원이. 게다가 인사이트 펀드가 왜 이름이 인사이트 펀드냐면은 자신의 인사이트로 주식 혼합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인사이트로 내가 봐서 될 것 같은 거에 써있죠. 여기 자산과 지역 구분 없이 알아서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겠다. 한마디로 내가 알아서 사겠다는 거지. 중국을 사던 러시아를 사던 한국을 사던 삼성에 몰빵을 하던 LG에 몰빵을 하던 내가 알아서 나의 인사이트로 보여주는 펀드. 요즘에 이런 펀드 없어요. 거의. 이건 진짜 자신감이 있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펀드가 아니면 이런 펀드 잘 없는데 알아서 펀드잖아. 알아서. 근데 5조 원이 몰렸는데 그게 하필 2007년이야. 2008년에 리만이 오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사이트는 뭐였냐?
지금 중국이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때 중국이 봤죠? 아까 전에 쭉 뜨는 거. 중국이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간다. 이게 인사이트였거든요. 투자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2008년에 어디에 인사이트를 뒀다? 중국에 뒀다. 중국의 70%를 2007년 2008년에 5조 원 이상의 돈 중에 70%를 중국에 갖다 놉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언제 넣었다고? 6천짜리가 얼마 됐다고요? 이거 1년 걸렸어요. 1년 3분의 1 토막. 이게 물론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서, 이게 박현주 회장님이 나중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사실 이거 천재지변이죠. 이건 거의 벼락 맞은 거잖아. 니마 이게 왔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는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 이때 당시에 뭐 10배 20배 오른 종목들을 정말 많이 들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요 정도 오면 10배 20배 올 종목들을 인사이트 있게 들고 있었는데, 이 폭락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금을 다 빼가잖아요. 자금을 다 빼가기 때문에 안 팔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잡았던 종목들을 이때 다 팔렸지. 다 팔고 미국 주식으로 바꿨거든. 그 종목들을 지금 들고 있었으면은 뭐 10배 20배 나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아깝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뭐 틀린 거지. 틀린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신문 기사인데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007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참 대단한 형이에요. 중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에 비해 급등한 상태다라고 판단해 중국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씨. 커피총 대단한데? 이거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 2007년에 한국 와서 선진국 증시로 눈을 돌릴 때, 물론 선진국 증시도 폭락했어요. 물론 폭락을 했어요. 리만이 왔기 때문에. 선진국도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선진국이 비교적 빨리 반등을 했죠. 중국은 올랐다가 빠진 다음에 이 정도에서 옆으로 오래 기었잖아요. 오래 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진국은 거의 바로 반등을 했죠. 선진국으로 눈을 돌릴 때 이런 말을 했대. 야, 진짜야? 이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2007년 11월에 박현주 회장님이 검증된 자산배분 기초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식은 신형차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다는데, 하필이면 그리고 리만이 왔죠. 아니, 버핏 형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게 박현주 회장님처럼 인사이트 있는 분도 저렇게 리만급의 저런 거는 진짜 맞추기 힘든 거죠. 거의 벼락을 맞은 거기 때문에 이 인사이트 펀드로 한국 펀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실패를 본 다음에 미래에셋 금융이 눈을 뜨죠. 어디로? 글로벌 오피스 빌딩과 글로벌 호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부동산 자산, 해외 관광 자산에 고개를 돌립니다. 그때가 니마 끝나고 10년 정도부터 고개를 돌려서 지금 10년간 미래에셋이 아까 말했듯이 관광업에 미래가 있다 그러면서 관광 관련 부동산업과 오피스 빌딩에다가 4조 원이 넘게 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해외 투자를 하는 금융그룹이 되고 있어요.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꾼 거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이 앞서간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죠. 아깝다. 다시 봐도 이걸 좀 적당하게 잘 만들었으면. 야, 이거 다시 봐도 이거 어차피 이거 간척한 거면은 그냥 요렇게 한 30조에 안 되겠니? 30조에? 이거 뭐 굳이 이거 이래갖고 이거 300조 하려가. 이거 30조였으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근 한 10년 중에서 가장 아까운 거를 따지면 여기다가 관광 뭐가 지금 곧 이게 될 것 같은데 317조, 이게 좀 너무 계획을 아직은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용유 무의지구라 그랬거든요. 관광 레저 복합지구로 여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원래 여기를 이렇게.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이제 뭐 팔자로 이렇게 만들자는 거였는데, 이게 좀 과했죠. 이야, 이걸 만들려고 그랬으니 이걸 만들려 했던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중국의 뭐 관광객 3억 명을 쪽쪽 빨아들이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원대했다. 너무 앞서갔어. 너무. 멋있긴 멋있는데, 와, 미래 도시를 하나 여기다 짓겠다는, 3억 명을 끌어들이겠다, 별게 다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조금만 계획을 현실적으로 짰으면 지금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자러 갑시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